상가 건물의 임대차 그리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상으로 영업용 상가 건물일 것 이렇게 이제 보통은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건물 임대차에 이제 국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토지 임대차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제외됩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차 부분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뭐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 그 다음 권리금 회수 청구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장이 안 되죠. 민법에서 나와 있는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묵시적 갱신이라든지 이런 민법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임대차 계약은 우리가 법을 해석을 할 때 그 상인법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민법만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족하고 실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겁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대항력 등 법상 주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해석할 때 이 법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정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대항력 이런 거를 외울 때 사업자 등록 플러스 점유 이전, 사업자 등록 플러스 이사 뭐 이런 기계적으로 이제 뭘 외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상인법을 적용받으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 그 다음에 대항력을 기반으로 하는 우선 변제권, 그죠? 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의 대상일 뿐이지, 요건일 뿐이지, 굳이 사업자 등록이 모든 상가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갱신요구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은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에 10년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상가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갱신요구권 공신요구권의 요건이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상가 건물 임차인이면 가능합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이면. 그리고 권리금 회수 청구권 또 마찬가지죠. 권리금 회수 청구권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권리금을 회수해 나가기 위해서 건물주한테 요청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이 된 임차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전유 부분이 아니라 옥상이나 외벽 같은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상가 건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옥상이나 외벽 같은 데 어떻게 임대차가 일어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옥상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중계기, 이동통신사의 중계기가 옥상에 많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계기 같은 경우는 옥상 공간을 이제 옥상의 어떤 면적을 임대차하는 부분이라 건물의 임대차는 맞죠, 그죠? 공간의 임대차이기 때문에 건물의 임대차는 맞는데 이게 상가 임대차 보법상에서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가 건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동통신사에서 자문을 받으면서 이게 우리도 이제 이게 이 중계기가 나중에 자리를 옮기게 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길게 보장을 받고 싶다. 뭔가 한 자리 잡고 나면은 이게 한 10년 이상 자리를 잡고 싶은데 건물주가 좀 잘 안 해줄라 그런다. 건물주가 왜냐면은 건물주는 기간을 좀 이렇게 2년, 3년 단위로 하면서
그때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주가 길게는 잘 안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요걸 상인법 적용을 받아서 갱신요건 대상이 되느냐, 요런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라고 이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방법이 좀 없죠. 전세권도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야 되는데 외벽에다가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다시 말하면 계약 기간을 협상을 통해서 계약 기간을 필요한 그 계약 기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외벽 같은 경우도 뭐 간판, 그죠? 뭐 이렇게 전광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전광판은 외벽을 임대차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옥상에다가 그 광고 탑을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광고 전광판 같은 경우는 외벽 같은 경우를 그 임대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인법상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판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파란색 부분은 제가 일부러 이번에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좀 추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요. 서울고등법원 2014년 제목은 사건명은 광고탑 철거입니다. 광고탑 철거. 요거요. 사건은 이제 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원고가 광고탑 철거해라고 해서 그 광고탑 그 소유자한테 철거 청구를 한 케이스에서 이 원고가 이제 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피고가 항변을 했는데, 뭐라고 항변했느냐? 이게 옥상하고 사무실 전유 부분 일부를 임차하고 해당 주소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기 때문에 자기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대항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기간이 이제 만약에 한 5년 정도로 장기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이게 공매로 낙찰되면서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건물주로서는 나가라 이렇게 요구할 텐데, 그 요구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고 나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거를 부담을 가져야 돼. 나를 못 쫓아보낼 수 없어.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한 케이스거든요. 자, 요런 이제 요런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판례를 이해하실 때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판례를 그냥 법리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이라는 것은 뭐뭐고 이런 식으로 법리만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그 판례가 정확하게 와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원고가 어떤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가 뭐라고 항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고가 뭐라고 재항변을 하고 하는 그런 주장의, 그 다음에 항변의 공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공방 과정에서 어떤 법리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만 그 법리가 정확하게 이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지금 이 사건은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탐 철거를 구하고 피고는 나 대항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항변을 한 케이스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실 때 그걸 그 주장의 그 공방의 어떤 흐름, 구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이 사건이 정확하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강의를 쭉 해나갈 때 그런 판례 속에는 거의 대부분은 아마 그런 공방의 구조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법리를 이야기하는 순서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느냐라고 하면은, 자, 먼저 옥상 부분 나 임차했으니까 나 그 대항력이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임법, 주임법이죠.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냥 임차인이라고 해서 뭐 그냥 그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임차인이라고 해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토지 임차인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토지 임차인은 자기가 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거기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대항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모를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대항력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옥상 부분을 임차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대항력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기본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상 부분은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상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옥상 부분은 업무시설이라는 건물의 정상적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건물의 외벽 등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주벽과 기둥, 지붕과 같은 건물의 필수 부분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피고가 옥상 부분 임대차 했다 그래서 뭐 대항력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뭐 상임법 적용 대상이 아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도 마저 보시죠. 지금 지금 테마와 관련된 부분은 요까지 부분이 되고요. 뒷부분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다음에 이 지금 임차인이, 이 점유자가 옥상 부분 플러스 사무실의 일부 부분, 광고탑 아마 업자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옥상 부분 플러스 사무실 일부 부분을 임차했으니까 내가 대항력이 있어.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옥상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옥상 부분 외에 사무실 부분 일부를 임차를 했고, 이 건물 소재지를 사업 장소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다. 왜냐? 피고가 임차한 건물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할 때 첨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항력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건물의 일부분을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는 도면을 첨부해야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대외적인 어떤 인식,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이 건물의 일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을 사업자 등록할 때 첨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원고가 공매에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우리가 주임법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을 만드는 대항력의 형성 요건인가요?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자 그다음에 존속 요건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민등록을 해서 거기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나중에 중간에 빼나오게 되면은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도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데, 이 사람은 중간에 사업자 등록을 빼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피고는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대항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